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인덕터 그리고 변압기 기초 실험에 대한 강좌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원래는 실험 방법에 보시면 슬라이닥스를 이용해서 그 실험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슬라이닥스 실험이 지금 실험실 상황이 어,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좀 이 실험 말고 대체 실험으로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실험으로 대체를 하였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실험 내용을 먼저 녹화를 하고 지금 실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 이따 영상을 보게 되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높은 전압값 혹은 전류값에 대해서 실험을 그러면 못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삼상회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슬라이닥스 혹은 뭐 인버터 아니면은 뭐 삼상 인버터, 그리고 단상 변압기, 내전압기를 사용해서, 그런 장비들은 이제 안전 장비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체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실험 보고서나 이런 거는 실험 영상에 좀 제가 자세히 풀어내려고 했으니까, 이론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 이론에 대해서 좀 풀이하시거나, 지금 원래 기존의 실험과 실험 영상에 나온 그런 대체 실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시고, 실험 보고서나 뭐 고찰 이런 부분 작성하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쯤에, 제가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에 이제 삼상회로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고전압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점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실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두 주차 실험이 한 번에 돼 있죠. 그래서 인덕터와 변압기, 요거 두 개를 같이 동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인덕터의 경우에는 뭐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쉬운 내용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실험에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인덕터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전개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전개라고 하는 그 전기장을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이제 고려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할 텐데, 이번에는 뭐 자기회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인덕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변화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 근데 인덕턴스의 변화는 사실 잘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아마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아는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셔서 뭐 전기 기기나 이런 모터 쪽을 가시거나 아니면 한다면
자기 회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그런 영역에서는 중요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전 혹은 이런 전기를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이쪽보다는 전기, 물론 인덕턴스 값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선로라든지 아니면은 HVDC에서는 AC 시스템과 다르게 뭐 인덕턴스 값이 낮기 때문에 뭐 전류 급증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고려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고 또 절연 측면에서는 그럼 어떠냐? 절연 측면에서는 유전율 그리고 커패시턴스가 훨씬 더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또 절연 측면에서는 인덕터보다는 커패시터에 들어가는 뭐 유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게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기본적인 사항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대해서 하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교재에는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설명에는 변압기 측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 봤는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는 변압기 측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변압기의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변압기가 좀 신기한 면이 많이 있고 또 사용도 사용처도 일반적인 방법 말고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승합하고 감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덕터와 변압기는 뗄래야 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실험 영상에 찍힌 내용은 매우 간략화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매우 쉬워요. 저희는 실습이 위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론상의 현상들이 실제 오실로스코프나 그런 것들로 확인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위주기 때문에 매우 매우 쉽게 풀어서 할 거예요.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점. 사실 인덕터와 변압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 회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계통을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근데 그것을 제가 한 강의에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 실험을 떠올리시면서 실제 이론에서는 어, 그때 실험이 이랬지 하면서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덕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덕터는 단위 전류당 회교 자속량이라는 정의가 이제 교재 144페이지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이 단위 전류당 회교 자속량이라는 것은 먼저 간단하게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직선 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를 기준으로 자기력선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기력의 방향은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뭐 오른손 법칙이나 이런 걸로 한번 고려도 해보셨을 거고 또 수업 시간에도 뭐 배우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파보면 일단은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당 라인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얼마나 지나가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직선 형태를 보시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력선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려를 합니다. L 값을 훨씬 더 키우고 싶은데 자기력선을 더 만들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의문에서 이제 해결책을 낸 것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코일을 만약에 내가 감아서
감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거죠. 이 코일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솔레노이드라고 부르게 되고 그 솔레노이드 코일을 가지고 이제 패러데이가 그 유명한 전자기 요도 법칙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류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코일의 형태를 지나게 되면 여기서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 코일을 이렇게 세교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상쇄되는 거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덕턴스의 정의는 어떻죠? 요게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같은 전류라고 치면. 그러면 요 전류와 요 전류가 만약에 동일하다고 치면 그러면 어, 라, 당연히 이 라인 웨버가 더 많을수록 더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L 값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코일의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더 극대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같은 부피라면 아예 이렇게 원, 그 서로 만나게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형태를 저희는 토로이달 코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일반적인 인덕터의 이제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보통 요런 거를 이제 떠올리시게 됩니다.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것도 인덕턴스 성분이 있고 요것도 인덕턴스 성분이 있고 이 토로이달 코일도 흔히 제품으로 저희가 만나는 인덕터도 다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동일하겠죠. 그러나 인덕턴스 성분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세균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단위 전류당 세균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로이달의 모양을 띠게 됐다는 점. 그 부분 일단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지금 아래쪽에 사진 세 개를 제가 갖다가 놨어요. 근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차이가 뭘까요? 다른 것들하고 물론 요거는 뭐 논외로 치고 이 옆에 사진하고 보면 이 코어가 빠져 있어요. 코어. 그쵸? 여기 두 번째에는 이제 코어가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코어가 왜 빠져 있을까요? 이거는 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어, 이 자속 세교에 대한 이제 식 그리고 인덕턴스에 대한 요식이죠. 이 위의 식을 이런 형태로 풀어내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인덕턴스와 이제 요런 값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뮤라고 읽고 투자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뒷장에서 이제 제가 수식을 풀어 드릴 거예요. 이 뮤라는 값은 투자율인데 이 코어의 투자율이 결국에는 또 인덕턴스와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벌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투자율이 높을수록 인덕턴스의 값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투자율이 없나요? 그게 아니라 공기를 지금 코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코일을 이제 에어 코어라고 부르고 이런 심이 박힌 것을 이제 재질에 따라서 뭐 페라이트 코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재질을 썼다면 무슨 코어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는 투자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강자성체라는 것을 투자율이 높은 강자성체를 쓰게 됩니다. 그 강자성체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는 것이 있고 아주 강력한 자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뭐 자석 놀이를 하다가 손이 다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의 힘으로 떼기가 매우 힘든 그 정도의 자성을 띠고 있는 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철 코일도 있을 수 있겠죠. FE 코일도 있을 수 있겠고 페라이트 코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뭐 페라이트 코일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지금 알고 가실 거는 이 부분은 그 고창석 교수님 수업 시간 내용 때 아주 아주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하고만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자 에어코어보다 이제 페라이트 코어가 더 좋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심을 저희가 넣었어요. 근데 이 페라이트 코어의 형태를 똑같이 넣어도 이렇게 원통형으로 넣는 것보다 솔레노이드의 형태로 인덕터를 제작하는 것보다 어떻죠? 토로이달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코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뒷장에서 수식으로 풀어보면서 왜 그런지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수식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수식을 다 뭐 면밀하게 알고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리만 저희 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첫 장에서 제가 인덕턴스의 정의는 단위 전류당 세교 자속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L 값을 높이기 위해서 더 높은 인덕턴스 값 혹은 더 낮은 인덕턴스 값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실험은 더 높은 거를 한번 만드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L 값을 키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I 값을 바꾸면 좋겠지만 이 I 값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죠?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인덕터를 제작하는 제작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I 값은 고려 대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사용자가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재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인덕턴스 값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인덕턴스 값을 높일 때 요런 것들 세 가지가 이제 고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세교량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세교량은 요 놈들 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다. 먼저 n값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코일을 감은 횟수예요. 권선의 숫자예요. 아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선의 형태보다 솔레노이드나 토로이달의 형태가 더 유리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세교되는 양이 요놈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코일을 많이 많이 감을수록 세교 자속량이 더 높아진다. 더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n 값은 클수록 인덕턴스 값을 높이게 되겠죠. 그리고 요 단면은 이제 S는 코어의 단면적입니다. 당연히 코어의 단면적도 높아질수록 더 유리하게 세교가 더 많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겠죠. 코어 자체가 얇은 것보다는 더 두꺼운 뚱뚱한 놈일수록 더 세교량이 많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실험 영상에서도 실제 제품을 가져와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거든요. 이따 확인을 하시면. 그럼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아, 이 정도로 단면적 차이가 크게 나는구나. 요거 한번 눈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영역이 뭐냐 하면 요 B라는 놈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어, B는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겠지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뮤 H라는 놈으로 이제 수식을 쓸 수가 있고 이것은 H를 볼 때 H는 뭐라 부르죠? H는 이제 장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자계라고 부르는 놈이고 B는 자속 밀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놈이에요. B를 높이고자 한다면 자기장을 높이면 돼요. 그죠? 쉽죠, 여기까지는. 수식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만약에 내가 더 높일 수가 없다면 B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 여기 있는 이 투자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뮤를. 그렇기 때문에 에어코어보다 철코어 또는 철코어보다 뭐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것들을 쓰는 이유가
투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자속 세교량을 더 높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동일한 자기장에서 투자율 값을 더 높여야지만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뮤라는 놈이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코어를 쓰는 거다.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식을 이제 근사식인데 요거를 쭉 풀어서 결론만 이제 놓고 보면 n 제곱에 이제 비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코어를 내가 많이 감을수록 동일한 비율로 L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제곱의 비율로 커지게 되니까 훨씬 더 인덕턴스 값을 높이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요놈하고 대비돼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전속 밀도는 유전율과 전기장의 관계다. 요런 수식도 이제 있거든요. 요것과 이제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프 이상한 거를 하나 또 갖다 놨어요. 요것도 아마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우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헛기침을 좀 할 수 있어요. 목이 지금 막혀 있어서 네, 좀 양해해 주시고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 잘 배우실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B랑 H의 관계 뭐 아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H가 높을수록 B도 높아지는데 선형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정도 선형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H가 다시 낮아졌을 때 이걸 그대로 따라와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쪽을 타고 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H를 높이면 요렇게 타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러니까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선형이죠. 요게 아니라 좀 기이한 곡선의 모습을 띈다.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 지금은 체크만 해두시고 나중에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런 관계 때문에 이제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걸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흔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보고 뭐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거랑 어원이 같은데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관계를. 그래서 요 이거는 B와 H의 관계고 이제 B와 저는 뭐를 보고 싶냐면 요 놈의 관계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투자율의 관계를. 근데 요 놈을 봤을 때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요렇게 되다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거든요. 여기가 되면은 당연히 요 값이 막 달라지니까 인덕턴스 값도 달라지겠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까지 안 가고 저희는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정한 영역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덕턴스 값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B가 이제 커지게 되면 요런 일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고려 대상은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 파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높여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수식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풀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키리요프 법칙 전압 방정식을 이제 예로 들어서 보면 전압을 내가 만약에 고려를 하겠다 하면은 전체 전압은 V는 IR이죠. 그러니까 R하고 I를 곱한 값을 먼저 해줘야 될 거고 거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요 놈을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기전력 공식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V는 L
dt분의 di다. 요 공식. 그리고 c는 어떻게 되죠? c를 고려하면 i는 c dt분의 dv다. 요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어, 배우셨을 거고, 결과적으로 요 L에 있는 전압값을 더해주게 되는데 고놈을 더해주게 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가가 요만큼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쵸? 요렇게 알 수가 있고, 수식을 쭉 이제 풀어봐서 정상 상태 전류 보면 이제 요건데, 전류 값은 요건데 결국에는 R분의 V죠. 그래서 R 값 들어가게 주게 되고, 그리고 J 오메가 L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RLLO의 정상 상태 전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L을 저희 궁금한 거니까 요걸 가지고 수식을 한번 쭉 풀어보세요.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요 L 값에 대한 수식이 결국에는 풀리게 되거든요. 나오게 되거든요. 별로 어려운 수식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R 값을 알고, 그리고 또 뭐를 알아야 되겠죠? 요거 값을 알고, 요거 값, 오메가 값, 오메가예요. 그 오메가 주파수 값이라는 거죠. 주파수를 결국에 알고, 그리고 V의 최대값과 I의 최대값을 알 수만 있으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바로 뭐가 나오죠? L이 나오죠. 인덕턴스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로나 이런 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막 L값을 정확하게 막 계산을 하는 게 어려워요.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성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R값 측정하고, V값 측정하고, I값 측정해서 최대값 알아내고, 그리고 주파수를 알고 있으면 뭐다? 결국에는 인덕턴스 값을 알 수가 있다. 요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실험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이 코어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감아서 L을 만들거든요. 근데 L을 기성 제품 몇 헨리짜리를 사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그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딱 L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를 팔거든요. 그래서 에나멜 선을 여기 이제 감아서 인덕터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를 감을 때 내가 L값을 그러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요거에 대한 값을 몇 번 감아야 되는지 계산으로는 대충 알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잘 감긴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수식을 위해서 L값을 구할 수가 있다. 요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L값을 구하기 위해서 V값하고 I값하고 R값을 알고 주파수 값을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L을 계산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도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변압기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변압기 기초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그 여러분들 많이 정말 귀가 아프게 이제 들으실 내용이고, 많이 들으신 분도 이미 계실 텐데, 제가 이 내용은 창의공학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나는 이 내용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핵심 위주로만 필요한 그 이론 수업에 치중된 게 아니라 실험 영상,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론은 정말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내용 재밌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 간단하게 이게 무슨 실험이냐? 간단한 실험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킨 실험이에요. 먼저 어, 여, 여기에 직선이 있는 도선에 제가 전류를 흘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 요런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 어느 날 이제 여기 나침반을 그냥 놨거든요. 놨는데 얘가
북쪽을 안 가르치고 막 이상하게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자기장의 방향이었고, 그리고 전류를 흘릴 때만 그 일이 이제 생겨난다. 요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전류가 결국엔 뭐를 만든 거죠? 전류가 결국에는 자개를 만든 거예요. 자개. 그죠? 자기장을 만든 거예요. 요 내용까지는 아시겠죠? 되게 유명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근데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자개를 만든다? 그러면 반대로 자개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 솔레노이드를 감아 놓고 자석을 왔다 갔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게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이 디테일한 내용은 좀 어려워요. 수식적으로 풀어도. 근데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 수 있다면 자석의 운동이 자기장의 변화죠. 그게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그것은 발전기가 돼요. 왜냐하면 발전기의 원리는 자석을 갖다가 결국에는 회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뭐 수증기나 이런 걸로. 자, 한번 그 창의공학 시간에 1학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류가 형성되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석의 움직임, 물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쵸? 엄청난 파급력이 이제 된 거고 그 발전기를 이제 반대로 하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물리 에너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모터입니다. 그래서 모터와 발전기의 원리는 사실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뭐 모터, 전기 자동차 혹은 뭐 여러 모터 부하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충전할 수 있는지 발전기에서 오죠. 그런 것들 다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사설이고 저희 실험에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핵심은 내가 여기를 전류를 놓게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고 여기는 자속 세교가 일어날 거고 그게 이 코어를 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자석 세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네? 그러면 여기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변압기의 원리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여기가, 사이가. 이 도선이 지금 철하고 쇠끼리 이제 만난 게 아니에요. 굴이나 뭐 이런 선끼리 만난 게 아니라 피복이 다 있는 도선이에요, 그냥. 에나멜선도 피복이 다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전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이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죠.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하를 사용하다가 이 부하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그 사고가 여기로 안 넘어가고 또 전원 측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뭐 정전이 일어난다거나 해도 여기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절연의 목적으로도 변압기는 매우 매우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조금 볼 텐데 이 수식을 한번 보면 먼저 V1T 처음 1차 측 여기 1차 측이라고 그러고 여기 2차 측이라고 그래요. 1차 측에 있는 전압을 보면 아까 그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R하고 I로 이제 V를 먼저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N1하고 DT, D파이로 내가 V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수식에서 보셔서 알 텐데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V1M의 최대값이 이제
요 값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결국에는 요 뒤에 있는 dt분의 d 파이를 결국에 주파수에 이제 연관이 있는 오메가와 그 다음에 파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계속 볼게요. 이게 어떤 수식인지. 그래서 2차 측의 최대측 전압을 구할 때는 dt분의 d에 n2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n2의 오메가 파이. 왜냐면 n2는 dt분의 d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밖으로 뺄 수가 있고 dt분의 d 파이가 될 텐데 dt분의 d 파이의 관계가 아까 제가 오메가의 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파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오메가의 파이는 결국에는 뭐죠? 여기 있는 오메가의 파이와 여기 있는 오메가의 파이가 다르지가 않아요. 왜? 세교량이 똑같고 코어를 통해서 세교량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오메가라는 주파수도 결국에는 그대로 동일하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다는 거죠. 왜 오메가 파이냐면 시간 단위에서 파이는 당연히 시간 분의 1이 이제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수식을 쭉 풀어봤더니 2차 측 전압이 저희는 결국엔 궁금한 거잖아요. 변압기에서. 내가 입력을 줬을 때 2차 측을 뭘로 만들 것이냐, 어떤 전압값을 갖게 할 것이냐, 요게 궁금한 거거든요. 2차 측 전압이 여기 날아가게 돼서 N1분의 N2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요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N1하고 즉 1차 측 코일에 감는 수와 2차 측 코일에 감는 수를 다르게 하면 1차 측에서 이만큼의 전압을 줬을 때 2차 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N2랑 N1을 2대1 비율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V1M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V를 제가 줬으면 20V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변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변압기고 전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되면 승압이라고 하고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 감압이라고 합니다. 혹은 1대1 비율로 된다면 어떻게 되죠? V1M은 V2M이 되겠죠. 그냥. 그래서 1대1 비율로 내가 이렇게 코일을 감았을 때는 그대로 전압이 동일하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럼 왜 1대1 비율로 감냐? 절연 성능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감는 거예요. 절연의 목적으로. 입력 전압 그대로를 그냥 넘겨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연을 하고 싶으니까 1대1 변압기를 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원리는 대충 이렇고 어, 건선비에 따라 달라진다. 요 정도만 이제 알고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을 제가 엄청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실험 영상에 시간을 좀 투자하려고 이렇게 좀 가볍게 간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바로 실험 영상 보시면서 제가 이런 이론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기초회로 실험 150페이지이고요. 기초회로 실험을 보시면 인덕터 키트에 인덕터 4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먼저 합성 저항을 측정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0에 120파이면은 60Hz죠. 50에 60Hz인 AC 단상 AC를 인가를 해서 전류의 파형을 측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149페이지를 보시면 11.7에 제가 이제 인간 V 값의 최대값을 알고 있고 I 값의 최대값을 알고 있고 그리고 주파수를 알고 있고 이제 합성 저항 그리고 직렬 연결된 저항 값을 총 토탈 저항 값을 알고 있으면 L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을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L 값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구하고자 이제 저 수식을 통해서 이제 인덕턴스 값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험 3번하고 4번은 사실상 2번하고 실험이 똑같아요. 근데 다만 차이점은 전압을 좀 더 올려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4번 실험은 인덕터를 4개를 원래 그 직렬 연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덕터 하나와 저항 하나를 놓고 이제 L 값을 구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실험은 다 똑같기 때문에 2번 실험만 하게 되면 3번, 4번 실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인덕터와 변압기 강의 실험을 2개를 동시에 이제 한 강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실험 방법 1번하고 2번 2개 실험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는 이제 3번, 4번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3번, 4번에 대해서는 뭐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의 판단대로 이제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서술해서 보고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1번하고 2번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여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실험에서는 먼저 슬라이닥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슬라이닥스라는 것은 원래는 슬라이드 AC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좀 바뀌게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AC라고 불러야 될 것을 슬라이닥스라고 한 번에 붙여서 부르게 된 거죠. 좀 잘못된 표기법인데 사실은 슬라이드 AC가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 AC는 여러분들의 탭 변환기라고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잘못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면 다 이름이 좀 잘못 한국 콩글리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도란스라고 불러지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일반적으로 220V를 받아서 전압을 조정해주는 장치예요. 예를 들면 뭐 100V로 바꿔준다든지 50V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변압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걸 다른 명칭으로 부르냐라고 하면 탭 변환기는 탭을 이제 수동으로 움직여서 맞춰주게 되면 건선 비율이 바뀌어요. 건선 비율이 바뀌어서 뭐 100V, 50V 이렇게 변압되는 전압의 그 비율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슬라이닥스는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탭 변환기는 탭 스위치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압 변동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변압하려는 그 단위를 이제 뭐 예를 들어 10V, 뭐 50V, 뭐 100V 이런 식으로밖에 변압을 못 한다고 하면 슬라이닥스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변압을 하기 때문에 1V씩 이제 정밀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슬라이닥스를 사용하게 돼서 220V에서 100V 혹은 50V의 전압의 크기를 갖는 AC로 변환을 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그 실험에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실험하실 때는 이런 실험을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실험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게 되느냐, 요런 거를 이용을 합니다. 똑같은 L인데 상당히 크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직접 감은 거예요. 시중에 판매도 되지 않습니다, 이 L은.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L하고 이 조그만한 요 L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L은 저주파형, 즉 60Hz에서 동작을 하는 L이고, 여기 있는 요 L은 고주파형,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100kHz, 뭐 1MHz 이런 데서 동작하는 고주파예요. 왜 사이즈가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JωL이죠. 임피던스가 L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파수가 더 만약에 높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높으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높아졌다는 건 전류를 조금 먹게 돼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이고요. 반대로 주파수가 만약에 낮아졌다고 칩시다. 60Hz라고 쳐요. 그러면 임피던스 값은 덩달아서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무지막지하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덕터는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슬라이닥스를 사용하려면 60Hz에서 동작을 하니까 요런 애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요 애를 4개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실험 내용에 보면 인덕터 4개를 직렬 연결해라. 그 문제가 첫 번째고,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RL부하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RL부하라는 것은 이제 R값하고 L값을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부하예요. 그래서 부피도 상당히 크고 저주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를 쓰면 정말 좋겠지만 그 부하가 이번에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실험실에서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저 혼자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항도 시범을 달 때 고주파용에서는 이렇게 작은 거 달면 되거든요. 그런데 잠시 카메라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빼놨는데, 저주파용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저항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저항 여러 개를 들고 제가 움직이는데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그 실험은 상당히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차단기나 이런 안전장비가 지금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보여드리고자 저는 고주파 실험으로 바꿔서 이런 작은 소자들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 실험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주파와 저주파의 차이를 얼마나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맞춰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서에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들어가기 전에 요런 게 있어요. 참 크죠? 잠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좀 치우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코어예요, 코어. 일반적으로 인덕터에 코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코어를 에어, 즉 공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거는 페라이트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율이 높은 코어를 사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인덕터를 필요한 만큼 직접 감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감아서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조그마한 소자들은 기성품들이 참 많아요. 종류별로. 그리고 감아서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성품이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감은 게 아니라 기계가 감은 거죠. 이런 기성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딱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인덕턴스 헬리 값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직접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예시로 조금 감아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점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았을 때 이 값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측정하려고 이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RCL 미터 같은 것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L 값을 알아내면 됩니다. 왜 이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하는 거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RCL 미터를 사용하는 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구성은 실험 방법 1에 나온 대로 L을 직렬 연결을 4개 했습니다. 이 L 값은 한 65 마이크로 헨리에서 뭐 68 마이크로 헨리 사이 정도 값이 나와요. 그런 값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여기는 10옴짜리 저항을 직렬 연결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왜 고주파 저주파 계속 잘 모르겠는데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이 흐려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편집 과정에서,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전압값, 그리고 요게 전류값이거든요. 근데 L을 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전류가 위상 차이가 90도 나야 된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거의 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과 지금 자주 색깔 핑크색의 위상차가 거의 없죠. 그죠? 왜 이럴까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10V의 맥스치를 갖는 전압 AC 파형을 인가를 했는데 1.7V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임피던스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60Hz로 낮게 되면 임피던스도 같이 낮아지게 되고 전류를 엄청 잡아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주파용 인덕터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직렬로 달려있던 저항만 제 역할을 해서 저항은 위상차가 없죠. 그래서 위상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실험 때 학연산에서 마련된 그 소자로는 위상차를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바꿨다, 이 주파수에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역률 수업 시간 때.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시 내려놓고 1kHz로 주파수를 올려볼게요. 네, 1MHz로 올릴게요. 고주파로 아예. 그리고 네, 지금 1메가로 올렸거든요. 이제는 위상차가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위상차가 나는 이유는 비로소 지금에서야 이제 전류를 적게 먹기 때문에 인덕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임피던스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고주파용과 저주파용의 크기가 매우 차이 나는 겁니다. 인덕터의 크기가. 아시겠죠? 고주파용이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도 실험하기가 참 용이해요. 그래서 제 안전이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고요. 커서를 좀 맞춰볼게요. 아까 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전압값인데 지금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56 정도가 지금 맥스치로 나오고, 전압의 맥스치. 아까 10V 인가한게 그대로 안 먹고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를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고, 전류의 최대치는 자 보시게 되면 6.56mA가 나옵니다. 한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그 149페이지에 있는 인덕턴스를 구하는 수식을 대입을 해보면 주파수 1MHz에 전류 6.56mA 그리고 전압 10V, 이 값을 대입하면 인덕턴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나누기 4를 해줘야 될 거예요. 직렬로 4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제가 미리 해봤어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해보니까 한 56에서 57 마이크로 헨리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제품 사양에 적혀있는, 잠시 끌게요. 제품 사양에 적혀있는 요 인덕터의 헨리 값은 68 마이크로 헨리예요. 근데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완벽한 실험 환경이 아니고 지금 1MHz 이런 거랑 10옴 이런 거를 제가 인가를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전류나 이런 게 먹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충분히 이제 감안할 수 있는 오차니까. 그 전에 제가 60Hz를 인가했을 때는 실제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뭐 한 1.7V 넣고 0.143mA 정도가 나오거든요. 60Hz 때는. 그 정도 이제 암페어를 넣고 계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와 저주파 실험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L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냐? 그러면 이렇게 직접 감아서 무조건 이런 번거로운 실험을 해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LCR 미터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리를 옮겨서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LCR 미터라는 것이고, 이것은 직렬 저항값, 그리고 캐패시턴스 값, 그리고 인덕턴스 값, 그리고 병렬 저항 값을 계산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L 값하고 C 값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방금 했던 실험에 대한 그 내용이 이 기계 안에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L 값하고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덕터를 직접 만들어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플러스 마이너스 잭을, 인덕터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 지금 제가 만든 것은 지금 헨리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딱 봐도 크기가 크죠.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1메가로 지금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저주파용 인덕턴스는 고주파의 영역에서 이제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1MHz로 지금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1 키로 한 1kg 정도만 낮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낮췄더니 지금 어떻죠? 3mL 정도가 나오죠? 그쵸? 이제야 비로소 동작 인덕턴스 값이 제대로 측정이 되죠. 아까 1메가는 얘한테는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가 없어서 실제 회로를 구성할 때도 인덕턴스 값을 알려면 이런 식의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장비 아까 실험에 사용되었던 소자, 제가 한 5에서 68 마이크로 헨리라고 제품 사양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메가 헤르츠로 바꾸고 다시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덕턴스를 찍어주게 되면 한 65 마이크로 헨리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항값은 이제 7옴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항상 저전압 실험에서 만약에 이런 실험을 이제 고주파 실험에서 할 때는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오는 게 없기 때문에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하시게 되고 이제 저주파에서 높은 전압 영역에서 실험을 하실 기회가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항상 실험에 주의를 하시고 조교나 이제 교수님의 안전 수칙에 꼭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변압기 실험을 하면서 제가 또 고전압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압, 높은 전압을 보고 싶었는데 왜 안 보여주냐,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높은 전압도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거운 장비를 다 가지고 또 안전 장비까지 다 챙겨서 학연산으로 가서 실험을 진행할 환경이 지금 죄송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요 인덕턴스 구하는 실험 말고 이제 인버터 동작으로 이제 AC를 만드는 것이나, 혹은 아니면 고전압실, 저희 학교에 고전압실이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에. 그래서 그 고전압실로 가서 안전 장비가 다 돼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고전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고전압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그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책대로 실험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 어떻게 쓰냐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나 왜 이런 고주파와 저주파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구성을 했고요. 보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것은 그냥 시뮬레이션 결과와 제가 이번 했던 실험 그것들을 비교해서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적어 주셔도 채점하는데 고려해서 채점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압기 파트 실험 내용입니다. 교재로는 160페이지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회로 실험 160페이지요. 아까 전에 그 인덕터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인덕터의 이제 실험 자체가 위험하고 안전장치가 잘 안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고주파용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고전압실을 이제 가서 다음 시간이나 뭐 다다음 시간에 이제 삼상 회로를 할 때, 교류 회로를 할 때쯤 인버터 그리고 변압기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으로나마 좀 보여드리는 시간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은 소형 변압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실제 고전압에서는 어떠한 안전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고주파와 저주파의 차이가 어떻게 또 나는지 60Hz 동작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것은 변압기예요. 변압기. 그래서 실험에서 변압기를 사용을 하는데 요 놈을 원래 쓰거든요. 근데 요 놈을 이제 스펙을 보시면 거꾸로 돼 있네요. 자, 보시면 0에서 1번 단자에 220을 넣고 그러면 24V 정도 이제 10대 1이죠. 그 정도 비율로 1차 측, 2차 측에 코일이 이제 감겨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무거워요. 많이 제가 한 손으로 이걸 들기가 무거운데 총 200VA이고 그리고 50Hz에서 60Hz 사용이다. 50Hz에서 60Hz 사용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크기가 왜 이렇게 큰지 여러분들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 지금 더 큰 변압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무거워서 좀 위치를 옮길 수가 없어서 못 가져왔고요. 산업용으로 쓰이는 변압기 있죠. 뭐 154에서 229 간다거나 그런 변압기들을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변압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험이니까 간이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잠시 실험 세팅을 보시면 자, 요놈이 변압기예요. 그래서 1차 측, 2차 측이 있고 1차 측, 2차 측 건선비에 따라서 이제 변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핀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핀에 이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선비가 달라져서 건선대에서 나오는 변압의 비율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주파수는 1MHz를 이제 고주파니까 그렇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10V를 인가를 했습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부하가 55인 경우
10V, 뭐 40V, 80V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이제 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있는 함수 발생기로는 이 정도 전압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압 하나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슬라이닥스가 있다고 해도 전압 하나만 실험을 하게 했을 겁니다. 또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그걸 만지질 못해요. 그래서 아마 실험 조교가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림이 됐을 텐데 뭐 지금은 일단은 이걸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런 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험 구성은 간단해요. 사실 원리 자체는 여기 전압 인가되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압 인가되는 부분에 전압 1차 측 전압이죠. 1차 측 전압 재고 그리고 전류 프로브를 통해서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잰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의 최대값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소비 전력은 뭐 유효 전력 얘기하는 거겠죠?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지금 1차 측 전압과 전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질이 조금 안 좋다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유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 C1 노란 색깔 파형이 이제 전압, 그리고 자주 색깔 C2 요 파형이 이제 전류 파형이고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 RMS 값이 6.06V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류 프로브로 측정한 전류 값은 68.8mA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시간차 찍어서 위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잘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계산을 해왔어요. 그래서 위상차를 실제로 타임 찍어서 계산을 해보면 284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284도를 유효전력이니까 IRMS 값, VRMS 값에 코사인 위상차 이렇게 들어가 줘야겠죠, 식이.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0.24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사인 변환한 거를 다시 RMS, IRMS, 코사인 변환 이렇게 세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한 0.1W 정도 지금 소모를 하고 있다고 계산값 상에서는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1차 측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측으로 한번 바꿔서 찍어볼게요. 지금은 전압이 낮기 때문에 회로가 활선 상태에서도 이렇게 제가 뽑았지만 실제로는 되게 그 고전압 환경에서는 위험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 전압 찍고요. 그 다음에 전류 프로브도 이렇게 2차 측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세팅을 잠시 해주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2차 측에 대한 그 세팅 정보가 나오게 되고, 커서를 또 움직여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잠시만요. 화면이 안 보인다는 학생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찍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값을 읽어 드릴게요. 일단 1차 측, 2차 측에서는 이제 전압값이 RMS 값이 11.8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류 RMS 값은 25.7 정도? 25점 뭐 한 4, 7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요 정도 RMS 값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상차를 또 먼저 계산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신다는 분들 많아서 위상차를 계산했더니 이제 79.2도가 나오게 되었고, 그거를 코사인 변환했더니 코사인 변환하고 아예 이제 유효 전력으로 바꿔보니 한 0.06와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좀 작은 단위죠. 또 이렇게 말고 또 어떻게 유효 전력을 구할 수 있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RMS의 제곱에 R, 여기 있는 R 100옴을 이제 곱해서 알 수도 있죠. 그렇게 했더니 0.06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러냐고 하면, 지금 변압기 비율이 1차보다 2차가 지금 더 전압비가 높거든요. 그렇게 돼서 2차에 지금 L을 제가 달았어요. 이게 이 소형 변압기여서 제가 좀 더 얘를 안 달면 잘 결과가 안 나와서 L을 지금 달아줘서 건선비를 지금 높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이론적으로는 1차 측에서 만약에 전력이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렇게 돼서 2차 측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1차 측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같아야 되는 게 맞죠. 이상적이라면, 정말 뭐 손실도 없고 뭣도 없으면.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먼저 만약에 여기서 1차 측보다 2차 측의 건선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전압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어요. 혹은 전압을 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전력이 같다고 쳐도 전압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류가 그러면 달라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전력을 유지하려면. 그죠? 그러면 전류가 많으면 로스가 생겨요. 뭐 그런 쪽에서 오는 손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손실이냐면, 만약에 여기 L 값이 더 많이 달렸죠. 지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달아놨다고 했죠. 그래서 L 값 여기 건선을 막 높여서 이제 L 값을 달았으면 이 회로는 지금 L이 되게 높고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회로가 이제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역률이 되게 안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효전력 값이 늘어나면서 유효전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선로나 아니면 이런 실험 구성에서 실측하는 것과 뭐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상치의 관계가 약간씩은 다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변압기를 왜 쓰느냐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왜 변압기를 쓰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발전소에서 여러분들 집까지 이런 변압기를, 큰 변압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변압기를 거쳐서 전력을 이렇게 전송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발전소 측은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요. 왜 전압을 높일까요? 옛날에 뭐 에디슨과 테슬라가 싸웠다는 얘기 뭐 들어보셨겠지만, 전압을 높이는 게 송전에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같은 전력이라면 전류의 값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하이 볼테지일 때. 그러면 I제곱 R 로스라는 그 열 로스가 없을 것이고, 적은 손실로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고전압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낮은 전압,
220볼트까지 낮춰서 킬로볼트 단위에서 이제 볼트 단위로 낮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강압해주는 변압기가 들어가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력전자나 이런 회로 설계를 할 때 변압기를 써요. 실제로 1대1 변압기를 쓰기도 해요. 이 변압기도 지금 1대1 변압기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1대1 변압기면 이제 변압비가 없잖아요. 들어온 거 그대로 전압이 그대로 나가죠. 왜 굳이 1대1 변압기를 쓰냐면 이 변압기의 모델링 회로가 책에 나와 있어요. 교재 어디냐면 뭐 15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158페이지에도 지금 보이고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1차 측과 2차 측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세교의 작용을 통해서 지금 전력을 전송하고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차 측에서 혹은 1차 측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고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연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고찰 내용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이거든요. 고찰 3번. 그래서 고찰 1번이나 2번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건선 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전력이 전송이 되는지, 연결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그리고 P1, P2에서 어떻게 이제 손실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혹은 이상적일 때, 손실이 없다 쳤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3번에 쓰시면 돼요. 요 내용은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금방 나오고 인터넷 찾아도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왜 이게 이런지, 그리고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가면서 고찰 3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고전압실로 이제 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실제 저전압 환경이 아닌 고전압에서 어떻게 전압이나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